우리 문학의 인접 분야와 매체. 이게 맞지? 이런 수업할 건데 일단은 단어 시작하면 무조건 이론 정리 잘 해서.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선생님도 그런 것 같아. 이 부분을 내가 수업을 할 때 보면 애들이 많이 지루해. 왜 지루해하냐면 요거는 작품이 아니라 마치 독서유형 같은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부분을 우리가 분석을 하고 막 설명하고 있으면 애들이 이렇게 막 멍 때린단 말이야. 근데 잘 들여다봐. 예를 들어서 165쪽에 그 지문 3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진 내용 나와 있지? 이걸 거꾸로 우리가 문학에 관련된 독서 지문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내용 구성 요소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분량을 찾긴 해. 그러면 독서 형태거든. 우리에게 어떤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그럼 이거를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앞에 있는 뭐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 정도의 어떤 뭐 짜투리 내용 이렇게 보지 말고 이것을 하나의 우리 어떤 문학에 대한 배경지식을 넓혀주고 어떤 독해 연습을 할 수 있는 독서 지문으로 파악을 해서 그러니까 단락별로 중요한 내용이 뭐고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뭐 사례가 뭐가 있고 이런 식으로 좀 훈련할 수 있는 장치로도 쓸 수 있어야 돼 이거를. 근데 학교 선생님들 특징이 다 그러시는 건 아닌데 일부 바쁘신 선생님들이 이런 부분을 그냥 넘어가 버리고 바로 예를 들어가지고 자 그다음 보자 하면서 바로 납작 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 해버릇 하신 거지. 또 이런 경우도 계셔. 이 단원 이름이 문학의 인접 분야 매체와 관련져서 이 작품이 나와야 되는데 그건 빼고 작품만 단독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학생들의 머릿속에 문학 작품이 파편적으로 존재해. 이제까지 우리가 배웠던 시, 소설, 수필, 극이 따로 그냥 개별 작품 단독으로만 존재한단 말이야 머릿속에. 얘네들 우리가 어떤 이유로 묶었고 어떤 이유로 수업했는지에 대한 그런 단어의 이름, 학습의 목표가 설명이 안 된 채로 수업을 받으면 정리가 안 돼. 그래서 배웠나? 안 배웠나? 이거 언제 배웠나?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우리 문학의 이 교육과정은 여러 가지 내적 목적들이 있어. 단순하게 읽는다, 느낀다 끝이 아니라 문학이 우리에게 왜 필요하고 문학은 어떤 방식으로 예술성을 추구하고 문학은 어떤 내용을 담고 또 어떤 걸 한국문학이라고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 학습 목표와 목적 하에 그래서 이걸 설명할 수 있는 작품에 이런 게 있어 하는 식으로 공부를 해야 정리가 돼 머릿속에. 쉽게 말하면 하나의 개별 파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폴더 안에 묶여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훨씬 더 우리가 그 작품들을 잘 기억해낼 수도 있고 그 작품들이 왜 우리가 읽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기 때문에 타당하게 우리가 오늘 공부하기도 되고 항상 이런 거는 해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선생님이 그래서 수업을 따로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학생도 덩달아 넘어가 버리는 게 아니라 같이 읽어줘야 돼. 자기가 따로 예습을 하건 복습을 할 때 이런 내용이었구나. 특히 자습서 같은 경우 설명이 잘 돼 있잖아. 거기 보면 이제 뭐 파란색 빛으로 설명이 되어 있기도 하고 오른쪽 핵심 정리가 되어 있기도 하고 여기다가 선생님이 한 번 더 설명해 주게 되면 더 기억이 잘 나겠지. 자, 우리 문학에 인접 분야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매체라는 게 있어. 이 두 가지를 설명할 건데 첫 번째 인접 분야는 이런 거지. 인접해 있다는 것은 거리가 가깝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거리가 가깝고 그 다음에 가까운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깝기 때문에 영향을 주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접 분야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지. 그랬을 때 우리 문학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 뭐가 있을까 봤더니 아무래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인문 분야야. 왜냐하면 문학이라는 게 예술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감동을 주고 아름다움을 추구해. 결국 문학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이것을 느끼는 사람을 고려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즉 상대인 다른 사람을 고려하는 것이지. 그래서 인간들이 그동안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왔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인문이 첫 번째 문학의 인접 분야로. 그러면 인문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 봤더니 첫 번째가 철학 또는 사상 또는 역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인문 분야의 하이공존에 들어가. 이거는 실제로도 독서 지문 있지. 우리가 수능 모의고사 독서 지문 같은 거 보면 인문 분야의 지문들이 철학 지문이 나오거나 철학자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 그리고 사상 지문을 하게 되면 철학의 흐름에 이어가지고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 예를 들어가지고 뭐 무신론, 유신론 이런 것도 존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역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인문 분야에 도움이 들어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에 영향을 미친다? 문학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거 얘기해보자. 우리 신라 시대부터 고려 시대까지 우리 국가적인 어떤 종교 믿음 뭐가 있었어? 불교가 있었지. 그러면 예전에 우리가 불교라는 사상이 어디에? 문학에 영향을 미친 경우 떠오른 작품. 불교 사상이 문학에 영향을 미쳤어. 특정 작품에. 당장 떠오르는 거 없어? 하나 얘기해줄게. 얘기해보자 한번. 이게 맞는지 아닌지. 어느 날 어린 나이에 누이가 죽었어. 그것을 오빠가 너무 슬퍼해서 누이의 죽음을 너무 가슴 아프고 이거 어떡하지? 얘가 인사도 못하고 떠나갔네? 그럼 누이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노래를 지어 불렀어. 그랬더니 그 보통 우리 저승 갈 때 노잣돈이라고 해가지고 지정을 올리거든. 이게 바람에 휙 날려서 서쪽으로 날아갔대. 이 이야기가 얽혀있는 노래. 누이의 죽음을 추모하는 노래. 한 번도 안 들어봤어? 제망매가라는 노래? 월명사에? 써야 돼. 나중에 찾아봐야 돼. 월명사의 제망매가 같은 경우. 보편적으로, 합리적으로, 정상적으로 불교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가족이 죽었어. 누이가 죽었어. 그러면 화자는 뭘 느껴야 돼? 누이가 죽었네? 슬픔. 다시는 만날 수 없네? 단절감. 그래서 끝나야지. 끝나야 되잖아. 근데 이 작품 어떻게 하냐면 마지막 부분에 가가지고 이렇게 해. 미타 차례에서 다시 만날 나는, 누이를 만날 나는 돌을 닦으며 기다리겠다. 라고 누이를 잃은 슬픔을 종교적으로 극복을 해. 그럼 이때 미타 차례 뭐냐? 죽어서 가는 저승세계 중에 극락세계, 천국의 세계야. 그럼 이 사람이 누이를 잃은 슬픔을 극복할 때 뭘로 극복한 거야? 나는 죽어서 뭐 할 수 있다? 돌을 닦으면 미타차를 갈 수 있다는 불교 사상에 근거해가지고 누이를 잃은 슬픔을 이겨냈거든? 그럼 이 사람이 이 불교 사상이 이 작품에서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준 큰 영향을 미친 하나의 사상이 되는 것이지. 실제로 이 작품을 지은 월명사라는 저 사람은 승려야, 스님이었어. 이거 더 불교적일 수밖에 없는 거. 알겠지? 또 이런 작품도 있잖아. 김만중의 구운몽은 들어봤지? 구운몽 하게 되면 일단은 천상계의 성진 행자가 팔선녀를 만나가지고 그릇된 마음을 먹자 스승의 육관대사가 꿈을 꾸게 했어. 그래서 하룻밤 동안 인간 세상의 꿈을 꾸고 나중에 꿈을 깬 다음에 다시 또 성진에게 돌아오거든. 그런 다음에 모든 걸 깨닫고 팔선녀와 더불어 극락세계로 갔다 이런 말이 나와. 이 작품 내부에 존재하는 유교적인 미신양명 있잖아. 부질없는 거야. 유교 까였어. 의문의 일패를 당했어. 특히 팔선녀였던 이 8명의 미녀들도 꿈속에서 이 양소의 아내가 된 다음에 같은 꿈을 꿨거든. 꿈을 깬 다음에 그 예쁜 애들이 다 삭발을 하고 육관에서 찾아온 거야. 저희들도 불도의 정진하겠습니다. 선녀, 신선 이런 애들은 도교의 애들이야. 근데 그걸 버리고 머리 밀었다? 그럼 또 이거 도교도 의문의 일패를 당한 거야. 이 작품은 바탕에 뭐가 깔려있는 거야? 결국 불교의 공사상이 유교도 이기고 도교도 이기고 다 이겨버린 거지. 이 김만중 이 작품에. 여기도 뭐가? 불교 사상에 영향을 미치고. 또는 조선시대 들어와가지고 핵심적인 사상 중에 유교 사상이 있잖아. 유교의 힘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대답 못해. 또 되고 못하는 게 당연한 거야. 왜냐하면 선생님 같은 경우는 라떼는 하는 옛날 사람이기 때문에 유교의 핵심은 바로 삼강오륜이야. 지선의 때는 삼강오륜 뭔지 알아? 모르겠는데요. 강은 강이 3개, 한강, 낙동강, 영산강인가? 오륜 올림픽인가? 몰라도 돼. 선생님 때는 이거를 좀 알아야 된다라고 많이 우리 때 막 그런 거 있었거든. 지금도 있긴 있지. 도덕윤리. 윤리 사상 할 때 유교 사상의 핵심은 삼강오륜이다. 그래서 3가지 강목과 5가지 윤리를 바탕으로 해서. 그래서 3가지는 뭐가 있냐면 그냥 쓰지 마. 그냥 들어만 또 사람한테 아무 지장 없으니까.
이런 게 있대. 군위 신강, 부위 부강, 부위 자강. 뭐냐면 임금을 위해서 신하가 해야 될 것 충성. 부모를 위해 아니지. 이거 두 번째 거. 남편을 위해서 아내가 해야 될 것 정절. 부모를 위해서 자식이 해야 될 것 효. 그러니까 충효열을 얘기하는 게 상강. 이거 좀 더 확대한 게 오륜이야. 그래서 군신유의 이건 들어봤을 텐데 부자유치는 들어봤지. 너 내가 돌아서 있는데 마스크 끼고 가만히 있으면 선생님 네가 대답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 소리를 내야 돼. 안 안 들어본 것 같아. 낙심하지 마. 이거 아무 필요 없는 거라니까. 그냥 얘기해 주는 거라니까 오늘. 이런 거. 그래서 임금을 위하여 신하, 임금과 신하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부부 사이에, 어른과 아이 사이에, 친구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 의리가 있어야 돼, 친함이 있어야 돼, 다름이 있어야 돼, 순서가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돼.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런 영향을 어릴 때부터 받아온 조선 사람들이 쓴 문학 작품에는 뭐가 유교가 깔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대표적인 작품이 뭐가 있냐? 정철의 훈민가라는 연시조나 주세붕의 오륜가 같은 연시조도 마찬가지. 다 연시조야. 나 이름이 대놓고 오륜이야. 얘는 백성을 가르치는 노래. 그래서 전부 다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쓰인 작품들. 인문 분야 영향이 문학에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해. 알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야가 예술 분야. 이건 좀 독특한 경우야. 그래서 예술의 하위범주에 들어가면 대부분 회화나 음악이나 무용, 연극 이런 다 여러 가지 예술 분야들이 문학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또 여기는 또 특이한 게 뭐냐면 문학이 이런 예술로 바뀌기도 해. 무슨 얘기냐면 어떤 소설을 가지고 연극으로 연극 대본으로 각색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뒤에 뭐가 나오냐면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이라는 소설을 가지고 영화 시나리오로 각색하는 게 하나 나와 있거든. 그리고 요게 지금 우리 비상문학에 여기 나와 있지만 또 신사고 문학에는 메밀꽃 필 무렵을 가지고 아예 이게 더 나가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애니메이션 시나리오가 실려있어. 이런 식으로 연극에다가 뭐까지 포함시켜 영화까지 포함을 시켜가지고 문학은 예술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 그 중에 특이한 거 하나 바로 요거야. 회화. 그림. 어떻게 있을까? 어떤 그림이 문화작품 영향을 준 경우. 기억나는 거. 여기 있는 거 그냥 뭐 박손의 낙변하자 박소곤 헌법을 위하여 김일순의 시 말고 그림이 문화작품에 영향을 준 경우. 들어본 적 없으면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 설명해 줄게. 자, 추사 김정희의 새한도라는 그림이 있거든. 이 그림을 보고 고재종 시인이 새한도라는 시를 쓴 경우, 이거 지금 미술작품이 시에 영향을 준 경우야. 또 뭐가 있냐면 그 화가 중에 샤갈이라는 화가가 있어. 샤갈. 이 샤갈의 그림을 보고 김춘수가 시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 이건 되게 유명한 시야. 이런 시도 마찬가지 예술작품 회화가 시에 영향을 준 거.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배우게 될 이 박수근의 그림이, 박수근 화백의 그림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박수근 화백의 그림의 특징이 있어. 이중섭 화백에 대한 얘기 들어봤지? 예전에 실화인데 어떤 학교에서 그 체육 선생님이
조금 뭐라고 해야 되냐면 정말 이제 체육 분야에 대해서는 되게 많이 똑똑하시고 되게 재밌으신 분이거든. 근데 이분이 가끔 가다가 정말 개그맨을 뛰어넘는 엉뚱한 그 말로 애들이 웃기는 분이 계셨어. 그분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체육 시간인데 비가 내린 거야, 운동장에서. 그래서 애들 다 교실로 들어가서 우리 이론 수업이야 해가지고 애들 다 교실에 앉아 있는 거야, 체육복 입은 채로 비만.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자 오늘 이론 수업할 건데 자 TV 켜봐 해가지고 TV에 대고 그 스포츠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화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근데 애들이 막 그걸 보고 있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교실 뒤로 딱 갔더니 마치 또 미술 또 실기한 작품들이 뒤에 이렇게 막 놓여 있는 모양이야.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그림을 따라 그리는 거. 우리가 뭐 모아하는 이런 거 있잖아, 모사하는 거. 그런 작품들이 뒤에 이렇게 다 완성이 안 됐거나 좀 그리다 만 작품들이 이제 뒤에 이렇게 딱 세워져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체육 선생님이 쫙 보다가 되게 잘 그린 그림 하나 갖다 그리는 거야. 소. 그 이중섭이라는 화가가 그 어린 시절 젊은 시절에는 소를 주로 즐겨 그렸거든. 그래서 소 그림 중에 되게 강한 그 붓터치로 이제 그 유화로 그린 그림을 내가 잘 따라 그린 애가 하나 있는 거야. 큰 캔버스에다 딱 보고 야 이거 누구 그림이냐? 그랬더니 애들이 대답이 이중섭이요 이런 거야. 화가 이름을 얘기한 거야. 원래 그 원작은 이중섭이 화가거든. 그래서 이중섭이요 이랬더니 그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더라? 누구냐 이중섭이? 이중섭 나와봐. 애들이 전부 다 황당한 표정으로 설마 저 선생님이 선생님인데 화가 이중섭을 모른다고? 그게 생각난다 지금 이 순간. 이중섭이 서귀포 가면 무슨 거리 있잖아. 이중섭 거리. 제주도 피어났던 그 화가 소를 많이 그렸고 나중에는 아이들을 많이 그렸어. 왜냐면 그 일본인 여성과 결혼을 하고 자신의 가난한 환경 때문에 제주도에서 같이 생활 못해가지고 다시 일본으로 보내야 했거든, 어린 아들들을. 그래서 그 아이들이 계속 그리워가지고 또 어느 순간부터 계속 아이들만 그렸대. 그래서 이중섭의 그림에는 소를 통해가지고 우리 민족의 어떤 끈질긴 기상 그리고 아이들을 통해가지고 아이들에 대한 어떤 사랑과 그리움이 드러나잖아, 소재를 가지고. 박수근의 그림에 자주 등장하는 소재가 있는데 나무 그리고 여인들이야. 그래서 박수근 화백의 그림 중에 가장 물론 다 괜찮은데 가장 가치 있게 평가받는 작품 중 하나는 뭐냐면 나무와 두 여인이라는 작품이 있어. 그러니까 가운데 이렇게 그 벌거벗은 나무가 한 그루 있고 그 밑에 아기를 업고 있는 여인, 또 빠르게 길 가고 있는 여인, 두 명의 여인이 그려져 있는 그 그림, 나무와 여인. 이 그림을 가지고 우리 김혜순의 납작납작 박수근 화법을 위하여 이런 시도 쓰이기도 했고, 또는 예전 교과서에 그런 게 실려 있어서 다관서에 이번엔 소설이야. 나목 이라는 소설이, 이 소설이 그 그림을 모티프로 해서 실제로 박완서 작가는 6.25 전쟁 때 이분 이름 알아? 박완서 작가. 이분이 원래는 그 개성 사람이야. 지금은 북한 땅에 된 그 개성공단의 개성 사람인데, 개성 개풍군 사람인데 그 어린 시절에 그 아버지 일찍 여의고 어머니하고 오빠하고 살다가 어머니가 내 딸은, 내 자식은 제대로 키워봐야겠다 억측스러운 마음에 서울로 이사를 와. 그래서 서울로 온 다음에 어린 시절부터 교육을 받아. 그 당시 다른 여성과 달리 어머니가 너는 정말 똑똑한 여성으로 자라야 된다 해서 공부를 정말 잘했지, 박완서 이 작가분이. 그래서 나중에는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합격을 해. 근데 그 대학을 잘 다니지 못해. 왠 줄 알아? 그게 1950년에 입학을 해. 6.25가 터지네. 6.25 터졌는데 피난을 못 간 거야. 서울에 남아있는 거야. 그런 상황에서 서울에서 그런 6.25를 그대로 겪었고, 그리고 그 살아남았지. 그런 다음에 서울 시내에 어떤 백화점의 1층에 당시 미군 미8군 부대에 그 군 매점이 있었어. 그 매점 내에 뭐가 있었냐면 미군들의 초상화를 그려주는 그런 화가가 있었는데 그분이 박수근 화백이었어. 그 매점에 박완서랑 같이 근무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젊은 시절 봤던 사람이야, 박수근 화가.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이야기를 작품 속에 녹여낸 작품, 박완서 나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어떤 예술 작품이 문학에 영향을 미친 경우. 벌써 지루해지지? 이런 얘기하고 있으면.
단지를 지루할 표정인데. 그리고 세 번째 뭐가 있어? 사회 문화가 있어. 자, 세 번째 인적 분야 사회 문화. 말 그대로 어떤 사회 현상이 혹은 어떤 문화가 문학 작품에 영향을 미친 경우. 이건 우리가 배운 작품들 중에 뭐가 있냐면 1970년대 하면 떠오르는 거 두 가지가 있을걸? 하나는 도시 빈민들의 삶의 현실을 보여주는 작품, 또 하나는 국민을 속이는 그런 국가 권력. 요거 반영한 작품이 조세희의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꽁입니다. 공. 이 작품. 그 당시 사회를 반영한 작품이잖아. 이거는 뭐야? 그치? 이 감독의 파수꾼. 이런 식으로 문화작품은 이런 인문, 예술, 사회문화 같은 인적 분야의 영향을 받는다. 자, 그 내용이 어디에 165쪽에 설명이 잘 되어 있고, 여기서 얘는 바로 소설 남한산성. 그리고 이 소설 남한산성은 실제 병자호란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했다 하게 되면 어느 측면이야? 인문 분야의 영향을 받은 소설 남한산성이 이번에는 어떻게 됐어? 예술 분야의 영화에 영향을 주게 돼. 자, 출발점이 인문 분야에서 출발해서 문학이 된 다음에 다시 예술 분야로 나간 경우야. 뭐가? 남한산성. 그래서 병자호란이라는 사건이 소설 남한산성이 되었고 영화 남한산성의 배경이 되고. 자, 이 정도 얘기를 하고 마칠게요. 바로 166쪽에 김혜순의 납작 박수곤 합법을 위하여. 오늘 발음 되게 힘드네. 아, 나 이런 거 보면 못 참아, 성격이. 이것도 지워버릴 거야. 김혜순의 납작 박수곤 합법을 위하여. 자, 일단은 제목에 납작 뭔가 이제 눌러놓은 모습. 요거는 납작한 모습을 두 번 반복하잖아. 그럼 이건 어떤 모양이 되고, 보통 우리가 의태어인데 의성어나 의태어의 특징들이 있어. 얘네들은 여러 가지 성격 중에서 이런 게 있어. 성을 지닌다. 첩어성이 뭐냐면 두 개의 어떤 표현이, 하나의 표현이 두 개로 겹쳐진다. 두 번 반복해 나타난다. 첩이 중첩되다는 의미의 첩이거든. 이 겹쳐져.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철렁하고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철렁철렁, 뭐 출렁출렁 이런 식으로 있지. 여기도 마찬가지 납작 첩어성을 지니고 있는 의태어가 사용되고 있고, 본문 들어가도 의태어가 좀 많이 쓰이는 편이야. 자, 납작 이게 바로 뭐야? 박수근의 합법이지. 그러면 이때 박수근 합법이 바로 이 작품 전체의 제재가 되면서 바로 예술 분야의 영향을 받은 문화 작품이구나.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연. 드문드문 세상을 끊어내요.
드문드문 이것도 마찬가지. 의태어 사용. 이 시의 특징이지. 박수문학 프로 설명하기 위해서 의태어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어. 드문드문 세상을 끊어내요. 그러니까 이때 세상이 이 박수근 화백의 그림에 반영되고 있는 서민들의 삶을 의미하는 세상. 그 세상을 끊어낸 다음에 한 며칠 눌렀다가 자, 한 며칠 눌렀다가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세상을, 즉 입체적인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뭐 한 거야? 납작하게 눌러놓은 그런 어떤 평면적으로 만들어 놓은 일종의 기법, 화법을 얘기하고 이 표현은 나중에 뒤에 가면 한 번 더 나와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반복 되는 부분. 그 첫 번째 밑으로 내려가면 또 한 번 더 나오거든. 그래서 한 며칠 눌렀다가 벽에 걸어놓고 바라본다. 현재형 어미사용. 자, 일단 지금 봐봐. 보이는 게 의태어를 사용했다 또는 반복법을 사용했다, 현재형 어미를 사용했다. 어떤 표현이 쓰였는지만 일단 찾아지지. 그런 다음에 작품 전체적인 감상이 다 끝나고 나면 이 작품에서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캐치가 되면 그 다음에는 다시 한 번 돌아와서 그런 주제를 좀 더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표현법들을 썼구나라고 다시 한번 이 표현법의 의도를 재점검을 하면 되는 거야. 일단은 이게 어떤 표현법이고 어떤 어미를 사용했는 정도만 찾아내는 감상 단계가 지금. 그런 다음에 결국 이 시는 이런 시였어.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썼구나. 거꾸로 돌아가는 데 한 번 더 돌아와서 현재형 어미 바라본다. 흰 하늘과 쭈그린 아낙네 둘이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서민들. 물론 뭐 여러 가지 의도가 있겠지만 그래도 박수근 화백이 생각하기에 전쟁 상황이었거든 이때가. 이 그림을 주로 활동하던 시대가 전쟁 직후. 이런 폐허가 된 이 땅에서 물론 모두가 힘들고 모두가 어렵겠지만 이런 아낙네들이 이런 힘겨운 현실 속에서 억척스럽게 힘겹게 살아가는 가장 눈에 많이 띄는 그런 존재였다 봐. 왜냐면 대부분 남자들은 뭐 전쟁에 나가서 뭐 참전을 하고 보통 서울에 남겨진 그가 본 것은 대부분 여성들이었거든. 힘겹게 척박하게 폐허가 된 도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고생하는 그 여인들, 막 빨래하는 모습, 짐지고 아기 혼자 막 남편 없이 키우는 모습, 이런 모습이 박수근 눈에 주로 보였기 때문에 주 대상이 남성이 아니라 이런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여성들, 특히 이 남편 잃은 애엄마들, 아낙네들이 많이 발견돼서 이 그림의 주 대상이 됐대. 그래서 아낙네들이 벽 위에 납작하게 뻗어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 납작하게라는 것이 박수근 화백의 특징이지. 화풍의 특징입니다. 가끔 심심하면 옆편네와
아이들도 한 며칠 눌렀다가 벽에 붙여놓고. 아까는 세상을 끌어냈다가 이번에는 뭐 하는 거야? 여편네와 아이들. 그러니까 아까 금방 얘기했던 거야. 남자들은 대부분 뭐 전쟁에 나갔거나, 그치? 이렇게 없는 상황에서 남겨진 사람들. 여기에서 박수문학의 그림의 소재가 되는 인물들. 이 아이들도 한 며칠 눌렀다가, 이거 어떻게 되고 있어? 또 나왔지? 한 며칠 눌렀다가. 세상도 누르고, 이런 아이들도 옆에도 누르고. 반복법. 벽에 붙여놓고 하나님 보시기 어떻습니까? 갑자기 옛날에 그분 얘기가 생각나네. 초등학교 선생님이 애국가를 부르고 있는데 어떤 애가 앞에 앉아있는 애가, 우리 때는 그랬거든. 앞에 서가지고 막 교실에서도 애국가 부르고, 예를 들어 비 오면 방송주에 하는 거야. 요즘 TV가 아니라 스피커 방송으로. 다음은 애국가 지성이 있겠습니다. 전교 어린이 회장이 막 마이크로 얘기해. 그러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다 이러는 거야. 애국가 지성하겠습니다. 그래서 막 부르고 있는데 끝났어. 근데 우리 그때 5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딱 있다가, 야, 니 좀 타집꾼이었어. 나 앞에한테. 니 노래 왜 이상하게 불러? 그러니까 당황해가지고 이 시골에 말도 못해. 막 올라가는 거야. 니 아까 애국가 네가 어떻게 부르는지 알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보호하사인데 니는 하나님의 보호하사라고 불렀다. 하느님과 하나님은 다른 거야. 하느님은 하늘님이고 하나님은 하나의 님이야. 하나님은 니네가 믿고 있는 그 종교의 그 사람이고, 우리나라가 믿고 있는, 우리나라가 모두다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를 지켜주는 존재는 저 하늘님이고 다른 거라고. 지금 하나님 이렇게 했잖아. 하느님이 아니라. 구분하지 않을게. 그냥 어쨌든 간에 어떤 존재야? 절대적 존재. 그 존재에게 지금 뭐하고 있어? 의문을 던지고 있는 거야. 어떻습니까? 라고. 근데 이거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제로 하나님에게 물어보니? 이런 거? 물어볼 수 있는 질문 자체가 아니잖아. 물어보는 의도가 중요해. 의도. 이거 왜 물어보는 걸까? 의도는 바로 이렇게 납작납작하게 눌려있는 세상에서 납작납작 눌린 채 살고 있는 옆편애와 아이들의 이 삶을 보니까, 하나님 이게 맞는 모습입니까? 이게 지금 당신이 말하는 그런 행복한 세상입니까? 라고 뭔가 이런 삶에 대해 가지고 화가 난 거야 지금. 그래서 뭐 하기 위해 가지고 항변하기 위해서, 묻고 따지기 위해서 이 말을 던졌거든. 쉽게 말하면 하나님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답을 할 수도 없잖아.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 의문을 우리가 설의법이라고 해. 대답을 들을 수 없는 의문도 설의법이야. 그래서 이때는 어떻습니까? 라는 것은 설의적 표현이 된다. 그러잖아 우리가. 아 진짜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런 표현 쓰잖아. 무슨 얘기야? 나에게 미안해 이런 말 해줄 수 있는 존재가 없어 원래는. 근데 내 마음에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이것은 뭔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걸 겪으면 안 되는데 라든가 그 당시 가난한 서민들의 이런 삶에 대해 가지고 왜 이렇게 세상은 혹은 저기에 있는 저전 존재는 그들 돌보지 않지 라는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항변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항변 바로 안타까움의 의도로 담은 이 정서를 뭐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뭐가 사용되었다? 설의적 표현이 사용되었다. 조심스럽게 물어본다. 마찬가지 아까 바라본다처럼 현재형 어미의 사용. 그래서 첫 번째 연에서는 박수곤 화백의 그림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다? 서민들의 고달픈 삶을 형상하고 있는 그림이다.
그럼 어디에서 고달픈 삶이 나와요? 하게 되면 뭐야? 바로 쭈그린 아낙네 불 이런 표현들. 쭈그려 앉아있다라든가 혹은 세상이라든가 그 존재는 전부 다 납작하게 뭔가 눌려있다라는 표현 자체가 뭔가 억압되어 있다라는 표현을 보게 되는 것이지. 뭐 힘에 의해서 뭐 돌에 의해서 억압되어 있는 모습. 그 다음에 두 번째 연 발바닥도 없이 서성서성. 자, 여기에서 우리가 뭐뭐도 없이 도도 붙여야 되네. 뭐뭐도 없이 반복 표현. 그리고 이때 반복 표현은 뭐로 봐야 돼? 리듬과 명성으로 봐야지. 오늘을 형성하는 반복법. 첫 번째, 발바닥도 없이. 두 번째, 인물도 없이. 세 번째, 표정도 없이. 결국 그 박수근의 그림에 그려진 인물들의 특징. 발바닥도 없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발바닥을 자세히 그리지 않는 거야. 입술도 없고 표정도 없이 그려봐. 이 모든 것들이 없는 그런 인물의 특징. 그걸 잘 드러내기 위해서 없이가 반복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 우리 서성서성 이런 표현들. 또 의태어가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슬그머니 같은 경우에는 반복 표현. 즉 그림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그렇게 웃고 나서 뭐하길? 피도 눈물도 없이 바짝 마르기. 이 부분의 해석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야.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그냥 그 사람들은 피도 눈물도 없는 삶을 살았구나 라고 오해하면 안 돼. 바로 피도 눈물도 없이 바짝 마른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몸속에서 피가 마를 정도로, 그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마를 정도로 그 사람들을 힘겹게 만드는 바로 각박한 현실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각박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피도 눈물도 없이 바짝 마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납작해진 천지 만물을 한 줄에 꿰어놓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한 줄에 꿰어놓고 가히 없이 한없이 펄렁펄렁. 자, 가히 없이 한없이는 유사의미 표현이 반복되는 거에 대한 강조하는 거야. 가히 없이, 끝없이라는 뜻이거든. 한없이도 끝없이라는 뜻이잖아. 그렇게 끝없이 반복을 통해서 강조되고 있는 뭐야? 펄렁펄렁. 의태어. 근데 이때 의태어는 어떤 의태어냐? 이렇게 세상에 있는 이런 각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서민들을 한 줄에 이렇게 꿰어놓고 뭐한 거야? 계속 펄렁펄렁, 바로 힘없이 흔들리는 서민들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펄렁펄렁이라는 의태어를 사용한 것이지. 펄렁펄렁. 또 마지막, 하나님 보시기 마땅합니까? 자, 질문이 반복되고 있는데 약간 달라졌지.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반복과 변주라고 할 수 있어. 첫 번째, 그냥 어때요?
어때요? 두 번째, 이게 마땅합니까? 좀 더 따지는 듯한 내용으로 깊어지고 있잖아. 그래서 반복과 변주가 나타날 때 이게 마땅합니까? 라는 것은 뭐야? 바로 이게 과연 옳은 겁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피도 눈물도 없이 바짝 말라서 펄렁펄렁 힘없이 살아가는 모습,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뭐가 나타나? 이 소리적 표현은 아까는 그런 사람들의 삶에 대한 안타까움을 한겨하는 정도였지만 이때는 뭐 하는 거야? 현실 비판적인 태도가 들어가는 마지막 소리적 표현. 그래서 이거지. 이 작품은 이런 전쟁 속에서 혹은 폐허 속에서 이렇게 이런 약자들이 이렇게 수많은 이런 상처를 겪으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박수들이 그리면서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절대자에게 그것을 항변하듯 이야기하고 있는, 즉 힘겹게 살아가는 서민들에 대한 결국 이 작품에서 시적하자는 뭐 하고 있는 거야? 박수근의 그림을 보면서 그 안에 담겨있는 어떤 화법에 의해서 뭐해진? 납작해진 세상과 서민들의 삶을 보면서 그런 각박한 삶을 통해 가지고 뭘 느낀 거야? 이들에 대한 연민을 느끼고 있는, 불쌍하고 가엾게 여기는 연민을 느끼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왜 이들이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그에게 따지는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그들을 힘겹게 만들어둔 그런 세상에 대해서는 뭐 비판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는, 그래서 연민과 비판이라는 두 개의 정서가 다 들어있는 그런 시적화자의 태도. 자, 이 내용을 오른쪽에 정리하기로 보면, 자, 첫 번째 박수근 화법에 시적 형상화가 있어. 첫 번째 기법이 일련에서 납작하게 눌려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세상을 이렇게 납작하게 누른 듯, 즉 압축된 형태로 평면적으로 표현하는 기법. 원래 사람이 이렇게 입체적인 존재잖아. 근데 그 세상을 뭐 해버린 거야? 꾹 눌러버린 거야. 여기에서 뭐가 나와야 되냐면, 여기 박수근은 어떻게 했어? 입체를 평면적으로 납작하게 눌러서 그의 의도를 드러냈잖아. 그러면 이게 누가 나와야 될까? 누가 떠올라야 돼? 거꾸로 간 사람. 이름은 파블로야. 성은 피카소고. 피카소는 왜 우리는 이 평면의 그림 속에 입체적인 사람을 담아낼 수가 없지? 그래서 이 사람은 오히려 뭐한 사람이야? 이 평면 위에 대상을 입체적으로 그리려고 노력했던 입체파화거든. 그러면 각각 이걸 이렇게 했다 그런 의도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의도만 차이점만 잘 설명할 수 있으면 이런 거 나왔을 때 절대 당할 필요가 없는 거야. 보통 애들은 그런 경우가 많아. 새로운 정보, 내가 선생님이라든가 문제집을 거치지 않고 나에게 바로 제시된 정보는 일단 애들이 겁을 먹는 경향이 있어. 그 보통 뭐냐면 공부의 시작이 학원, 인강 아니면 이런 게 먼저인 애들은 공부의 시작이 이런 새로운 정보 나타나더라 무조건 다 안 배웠는데요? 왜 이런 거 시험 내세요? 불법이잖아요. 막 이러면서 막 따지고 그러거든. 원래 우리가 그게 중요해요. 공부의 시작은,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게 있든 간에 자기만의 방법이 있을 테고 시작도 나고 끝도 나야 되잖아. 내가 공부를 해야지. 그리고 내가 시험을 보는 것을 끝내잖아. 그 시작을 내가 하면 내가 먼저 이렇게 읽어보면서 와 누가 떠오르네 그런 자신의 어떤 여러 가지 배경 지식을 그냥 마음껏 펼쳐낼 수만 있으면 이런 새로운 정보가 나온다고 전혀 당황할 상황은 아니야 이게 지금. 그리고 심지어는 몰라. 내가 피카소가 누군지도 몰라. 염소도 아니고 피카소 뭐야 해도 읽을 줄만 있으면 알면 되잖아. 읽어서 아 이거는 이런 걸 이렇게 바꿔놨구나. 바꾸는 이유가 뭐냐면 평면적인 2차원적 그림의 한계를 뛰어넘고자 이 사람이 한 대상을 정면에서 바라본 모습과 옆에서 바라본 모습을 동시에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괴상한 형태로 나타난 것이구나. 그렇지만 새로운 시도였구나. 이걸 읽으면 돼. 읽으면 의도가 있었구나. 다 계획이 있구나.
박수근 앞에 화백도 마찬가지야. 왜 납작납작 누른 그림을 그려놨을까? 다 의도가 있구나. 의도만 아는데 내가 화가 돼도. 그 내용이 지금 여기에 설명되고 있는 거지. 이 연애는 어떻게 그려놨어? 발바닥, 입술, 표정도 없이 그려놓고 피도 눈물도 없이 바짝 마른 모습으로 그려놨어. 그럼 이것은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이 중요해. 시인은 박수근의 화법에서 세파에 시달리며 감정을 느낄 여유가 없을 정도로 각박한 서민들의 현실을 읽어내고 이것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시로 형상화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말. 이때 세파, 각박한 서민들의 현실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지. 그리고 감정을 느낄 여유가 없을 정도로 그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서민들에 대해서는 연민의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완제스 한마디 보면 박수근은 서민들의 모습을 작품의 소재로 활용하여 그들의 삶의 애환을 그려냈고 그의 그림들에는 이런 인물들이 압축된 형태로 들려서 표면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뭐하기 위해서? 이런 각박한 어떤 세상에 눌려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납작납작이라는 화법을 사용했다. 자, 표현사 특징. 자, 이제 우리가 이 작품이 세상에 대한 비판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연민을 담았다는 걸 확인했으면 표현사 특징에 대한 의도를 정리해야 되겠지. 첫 번째, 설의적 표현을 사용했어. 설의적 표현을 통해 가지고 어디에서 하나님 보시기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 마땅합니까? 이런 설의적 표현은 절대자에게 질문한 형식을 빌렸어. 그렇지만 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야. 바로 서민들의 고달픈 삶을, 그런 고달픈 삶에 대해서 뭐하고 있는 거야? 안타깝습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하기 위해서 항변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는 설의적 표현이었다. 의도 찾으면 되지. 두 번째, 의티어들이 있어. 첫 번째, 제목에 납작납작, 드문드문. 또 여기 오게 되면 뭐 소성소성, 펄렁펄렁 이러한 의티어들이 사용됐을 때 작품 속 대상의 모습을 어떻게 했어? 이 효과적으로 드러내. 그러니까 생동감이라는 말은 솔직히 펄렁펄렁 정도만 생동감으로 볼 수 있고 이거는 납작납작의 생동감 넘치는 건 아니잖아. 그러면 효과적으로 보여준다. 대상의 모습을 효과적으로 보여준다. 그들은 납작하게 눌려있다. 드문드문, 그러니까 자세하게 그려진 게 아니라 일부분만 드문드문. 이런 것은 생동감보다는 오히려 어떤 대상의 모습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현재 경험이 어디에 있었어? 바라본다, 물어본다. 요거는 생동감과 현장감을 느끼게 해준다? 글쎄, 그것까지 느껴지진 않지만 그래도 생동감, 현장감이라고 하니까 현재 경험의 의도는 그냥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 생동감, 현장감. 마치 내가 그 장소에 있는 듯한 느낌? 시적 화자가? 실제로 그림을 보고 있는 건데, 그지? 요거는 조금 아쉬운 설명이야. 근데 어쩔 수 없어. 시인이 이렇게 현재 경험을 쓰게 되면 찾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의도는 이 정도밖에 없거든. 생동감, 현장감의 사용. 그리고 유사한 구절의 반복. 여기서 뭐가 있었어? 아까 우리가 한 며칠 눌렀다가 반복되고 있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 뭐 슬그머니 이런 표현들이 반복되고 있어. 그리고 이거 없이도 반복되고 있어. 오늘이 형성되거나 의미를 강조하는 기능을 한다. 그치? 그리고 169쪽에 감상가지기 4번 가보면 문학과 다른 인문 분야의 관계를 알아보자 해서 아까 선생님이 여기서 인문 분야의 유교, 불교 얘기 맡겨줬잖아. 저는 후기에 실학사상이 있어서 실학사상. 그 실학사상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누구? 연합 박지원이 예덕 선생전이라는 작품. 예덕 선생전. 자, 여기에서 선귤자라는 사람이 있고 그의 제자인 누구에게? 자목에게 가르침을 주는 방식으로 제시된 소설인데 선귤자가 누구를 바로 이 지역에서 역부의 우두머리이자 특히 똥찌개를 지고 있는 이 엄행수라는 사람을 친구로 여기고 친구 이상의 뭐로 여기는 것? 바로 스승으로 여기는 것.
대해서 제자 자목이 불만을 품고 어떻게 그런 천한 사람을 친구로 삼고 스승으로 삼습니까? 라고 스승에게 물어보자 스승이 왜 이 사람을 내가 스승으로 삼아야 되냐면 하면서 그 사람은 예덕 선생이기 때문이야 라는 내용인데 핵심은 이거야. 잘 봐. 제자인 자목이 엄연수라는 똥찌개를 지는 역부의 우두머리가 우리 스승님에게 존경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왜 불만을 느꼈느냐? 이 자목은 이걸로 생각한 거야. 어떤? 인물에 대한 평가 기준이 바로 신분이었어, 신분. 이것은 기존의 본관적 사고야. 어찌 양반도 아닌 자를. 그런데 스승인 선귤자가 엄행수라는 사람을 스승으로 삼으려는 의도는 뭐냐면 선귤자는 인물에 대한 평가 기준이 뭐가 아니었다? 신분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인품, 덕목 또는 능력 이런 것들이 사람의 평가 기준이 되어야 된다. 이거는 뭐야? 근대적 사고야. 이런 근대적 사고는 결국은 무엇을 바탕으로 해서 조선시대 본거적 유교 사상에서 발전된 변화된 형태의 실학 사상을 바탕으로 한 바로 새로운 시대의 인간상을 제시하는 작품. 그래서 이 작품에 뭐가 반영되어 있다? 이 실학사상이라는 인문 분야가 박지원이라는 이 사람의 이 용생파의 어떤 그 작품에 영향을 주게 된 점. 그래서 이것만이 아니야. 광문자전이라는 소설도 있어. 거기는 광문이라는 거지 이야기야. 거지임에도 불구하고 나라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 거지를 칭송해. 왜? 이게 아니라 이게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 신분이라는 걸 뛰어넘어야 된다. 대단한 사람이야. 왠 줄 알아? 스스로가 양반인데 우리 양반이라 기득권이잖아 자기가 지금. 양반이잖아. 근데 이걸 내려놓겠다 야. 이걸 내려놓고 우리가 뭐 해야 된다? 능력 중심으로 나가야 된다. 우리 막 그러잖아. 없는 사람이 야 네가 양반 네 거 좀 내놔. 평등해야 되지. 이러면 못 가진 자 한 분들밖에 안 보이는데 능력도 가졌고 신분도 가진 자가 그런 것을 내려놔야 된다고 얘기하는 그 대단한 인품이고 덕목이거든. 그래서 선생님 박지원 되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봐요. 예덕 선생도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래서 어디 가보냐면 170쪽에 그 완자쌤 한마디 되는 부분이 있어. 예덕 선생전은 작가가 강조했던 실학 이념을 담고 있어서 인문 분야의 하나인 철학과 관련을 맺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작품에 반영된 이용생의 이념은 당대 사회의 모순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형성된 것이고 사회 분야와도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실학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 또 내려가 보면 이게 있어. 선글자가 엄행수를 높이 평가한 이유는 무엇일까? 신분이 낮은 인물이다. 분열을 나누는 굳은 일을 하고. 하지만 엄행수를 높이 평가하면서 예덕 선생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의롭고 지조가 있으며 어려운 처지에서도 늘 떳떳한 모습을 보이는 인물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의 신분이 아니라 인품이나 덕목이나 능력을 중심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있지. 이런 식으로 여기는 선글자는 어떤 사람이었어? 사람을 보는 평가 기준이 봉건적인 기준이 아닌 근대적인 기준을 갖고 있는 그 바탕에는 뭐가 있다? 실학사상이 있다는 점. 요거를 보는 거야. 그래서 밑에 저희들이 참고 자료는 제목만 보면 돼. 결국 이 작품은 조선 후기 새로운 인간상을 제시한 거야. 기존의 신분 중심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뭐를 가지고 그 사람의 인품과 능력을 중심으로 해서.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납작납작 박수건 화법을 위하여 시 설명을 마치고